안녕하세요. 즐거운 언어생활 다섯 번째 영상. 네, 드디어 소단원 2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 계약이 다시 미뤄졌어요. 그,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그런 환자들이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계약이 일주일 미뤄지긴 했는데 그 일주일 뒤에 과연 계약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원망스럽기도 하기는 하는데, 너무 안이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과연 용인 66번? 이 확진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퍼뜨렸는가? 사실 무증상 감염자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클럽 가서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그 66번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우리 동네는 참, 그러고 보면 청정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무섭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다닐 때 저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마스크는 좀 하시고 또 밀집된 지역이나 뭐 이런 밀폐된 공간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그 PC방, 노래방 이런 데서 많이 웃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학원 강사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2차, 3차 감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학교도 안 나오면서 학원 학원에 가서 얼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아무튼 어, 이제 계약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학교가 학교다워질 것 같아서 기대를 했는데 또 당분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언어 생활 두 번째 수단원 정확한 발음과 표기 단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 우리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SNS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뭐 이런 대외적인 활동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글을 쓸 때 또 뭔가를 이제 말을 할 때 정확한 발음 그리고 정확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뭐 댓글을 달거나 SNS를 하거나 이럴 때 맨날 막 맞춤법 다 틀려가지고 정말 읽기만 해도 막 암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글들을 이제 익숙하게 보는데 이 단원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제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 그래서 이 단원을 중학교 2학년에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 어려운 부분 다 빼고 수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너무 많은 예외들 때문에. 그래서 그 조절이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와 보시고 가능한 데까지 이해를 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다루는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쭉 올라가서 이제 문법 부분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본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어렵더라도 외워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시 들었을 때, 아, 지난번에 들었었지 하면서 다시 생각해내고, 다시 생각해내고, 그렇게 이해를 해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1학기 때 시험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본다면은 제가 항상 서술형 문제로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먼저 일단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게 뭐냐, 한글 맞춤법 관련해서 우리 말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1933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규정을 바탕으로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던 해, 그해 1월에 이제 우리도 일정한 이런 규정집을 만들어서 이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자라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 책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장 자체는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이냐고 하면은, 일단 우리 말은 표음주의 문자와 표의주의 문자 중에 표음주의 문자에 속합니다. 소리를 표기하는 그런 문자다. 표의주의는 뜻을 중심으로 표기를 하는 그런 문자. 예를 들어 한자 같은 경우는 하나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마다 다 다른 한자들을 사용한다. 같은 소리여도. 근데 우리는 소리가 같은 애는 같은 글자로 표기를 한다. 이런 표음주의 문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많은 소리들을 다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으면은 여러모로 분석하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또 다른 전제를 깔고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이제 한글을 만들 때 그 한글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썼는데, 그 설명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그 조선시대 사람들 혹은 그 전에 사람들도 받침으로 쓰는 소리들은 8개만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만들 때 한글을 사용을 할 때는 받침으로는 8개면 충분하다.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 8개의 받침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새 와서는 하나가 줄었죠. 시옷이. 중간에 디귿이 사라졌다가 나중에 시옷이 다시 사라지고 디귿이 다시 나왔어요. 어찌됐건 이 지금 7개의 받침만 소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다른 받침들도 쓸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이걸 읽을 때 꽃이라고 읽어요. 발음을 할 때는 발음기호 안에는 이렇게 이 7개의 자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소리대로 적으려면은 이렇게 적어야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문자로 표기를 할 때는 치읓 받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대로 적을 때 치읓 받침을 쓰는 것은, 소리대로 적었을 때 뭔가 이해가 어렵거나 조금 해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때는 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 그때 달라요. 소리대로 하는 게 편하고 좋을 때는 소리대로 적고, 어법에 맞는 게 편하고 좋을 때는 어법에 맞게 적는 걸 또 원칙으로 합니다. 설거지. 소리가 설거지로 나요. 그래서 설것이라고 안 적고 설거지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해돋이. 소리는 해돋이에요. 해돋이인데 해돋이라고 안 적고, 설거지는 설거지라고 적었는데 해돋이는 해돋이라고 안 적고 해돋이로 적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일반적인 예가, 꽃을 디귿 받침을 안 쓰고 꽃을 디귿 받침을 안 치고 치읓 받침을 쓰는 이유는 꽃
이런 경우 이 받침과 뒤에 오는 것들, 그리고 이 받침과 뒤에 오는 첫 번째 자음, 초성 자음이 이제 어떤 것들이 만나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 달라져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운 규칙들, 축약, 탈락, 동화, 이화 이런 다양한 규칙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때마다 소리가 달라져서 이것은 칠이라고 소리를 내야 되고 이것은 만이라고 소리를 내야 되고 이것은 또라고 소리를 내야 되고 이거는 뒤라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면은 꽃을 샀다, 꽃만 보고 있다, 꽃도 같이 샀다, 꽃 위에 벌이 앉았다. 그러면은 매번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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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보고 이것을 생각을 해내야 돼서 사람들이 해독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경우는 그냥 치읓 받침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규정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둘을 그때그때 더 나은 것들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손을 맞추고 1.1항에 넣어놨어요. 근데 어떤 게 효율적인가? 어느 상황에서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해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상황이라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배우다 보면은 굉장히 승질이 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 130페이지 보면은 이 친구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정확하지 않은 이제 발음과 표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즐거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확하게 발음하고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을 이제 익혀야 된다. 이런 취지를 좀 알리고자 이렇게 동기말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것도 좀 마음에 드는 게 남학생이 이걸 빛이 많은 곳에 둬야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빛이가 아니라 빛이로 읽었어요. 빛이. 이걸 빛이 많은 곳에 둬야겠어 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여학생은 이 친구가 말하는 이 빛이는 이렇게 읽으면은 원래 이것은 빛이니까 햇볕이 아니라 머리를 빗는 빛, 그 빛이 많은 곳에다가 화분을 둬야 된다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걸 왜 빛이 많은 곳에 두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학생이 말하고자 하던 그 빛이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빛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다양한 그 사례들을 이제 보고 각각의 그런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건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미숙이 누나는 항상 이런 틀리는 멍청한 역할은 남학생한테 시켜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빛이 많은 곳에 둬야겠어. 봅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려면은 이렇게 적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 적고 이렇게 읽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남학생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빛이 많은 곳에 둬야겠어 라고 소리를 낸 거죠. 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형태소를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형태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형태소는 이 전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이제 1학년 때 다 배웠었는데 이 의문 변동, 의문에 대해서
1학년 때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렵다. 힘들어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빼버리고 2학년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형태소도 지금 알고 가시는 게 나중에 다양한 문법을 배울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형태소. 형태소는 일단 뭐냐? 형태소가 우리 말에서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더 쪼개버리면 이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 형태소를 쪼개버리면은 책이라는 형태소를 쪼개버리면은 치읓과 애와 기억으로 이렇게 더 쪼개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치읓 자체가, 애 자체가, 기억 자체가 어떤 일정한 뜻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뭉쳐서 이 상태인 경우는 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지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그리고 이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알아야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훨씬 이해가 쉬워져요. 안 그러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이런 규칙들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는 어떤 차이가 있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는 의미에 따라서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대상이다, 구체적인 상태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실질 형태소다. 책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예요. 근데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의미만 지닌다. 그래서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들.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 여러분 1학년 때 품사 배울 때 품사도 굉장히 체계가 엉망진창이었다고 이야기했었죠. 조사는 독립적으로 쓰기 어려운데, 그리고 독립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있지 않는데 문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단어로 분류가 되고, 어미 같은 경우는 용언의 뒤에 붙는다고 되게 따로 이렇게 뜯어내기 힘들다고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형식 형태소는 그런 문법적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 조사나 어미나 뭐 접사 이런 것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건데, 혼자 쓰일 수 있느냐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없느냐 의존 형태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나중에 다시 다 배우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왜 하느냐,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 치읓 받침이 뒤에 이음하고 만나요. 근데 이것은 치라고 읽고, 이것은 뒤라고 읽어요. 이게 어떤 형태소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게 형태소가 어떤 형태소인가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조사가 무엇인가, 주격조사, 뭐 목적격조사, 뭐 목격조사, 뭐 이런 격조사, 그리고 보조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미는 무엇인가,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다. 아까 책,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 형식,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것들을 다 밝혀서 그 본 모양을 유지시켜서 적어준다. 때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의미를 이해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법에 맞들어가는 원칙으로 한다. 이게 한글 맞춤법 1장 총칙 제1항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표기하고 그리고 또 발음하는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더 나갈까 했는데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해 나가면서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데도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막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이거 모른다고 우리가 말 못하고 못 쓰고 못 읽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확한 표기와 발음을 위해서는 이것을 배워두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활동들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